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3월 학평 생활과 윤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한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처음으로 이제 치러지는 학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 심리도 많고 심적 부담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과 윤리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우리 수능 특강 연계 교재의 난도는 넘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월 학평은 우리 생활과 윤리 말고, 그렇죠? 이제까지 보면은 다른 우리 사탐 과목을 보더라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난도가 평이하다. 즉 그렇게 아주 높을 정도의 난도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단 전범위가 출제가 되죠. 전범위가 출제가 되지만 3월 학평은 그렇게까지 고난도로 이제까지 출제가 이루어진 적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만한 학력 평가였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이제 공부한 만큼의 또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노력했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언제나 이건 연습입니다. 결국 우리 수능을 위한 연습이니까 지금의 결과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생륜 어땠을까요? 저는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와야 될 건 다 나왔다. 단 나와야 될 게 다 나왔지만 그 주제를 어렵게 치고 갈 수 있어요. 실제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여러분들 아우 할 정도로 어렵게 치고 가는데 3월에서는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1번부터 볼게요. 1번을 보시면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윤리학의 분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죠. 그래서 갑은 윤리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도덕 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때요?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탐구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도덕 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건 무슨 윤리학일까?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갑은 규범 윤리학이 되죠. 그러면 바로 을 들어가 봐요. 을은 어떨까? 을은 단서가 굉장히 많아. 그렇죠? 일단은 뭐 단어 의미를 뭐한다? 분석한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윤리학의 정체는 뭐구나라고 금세 확정 지을 수가 있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많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윤리학인가요? 메타 윤리학입니다. 그럼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을 비교하는 문제 유형은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갑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부터 가볼게요. 기억, 갑. 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탐구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옳은지 그리고 그 옳은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 뭐야?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게 바로 뭐야?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지. 그럼 당연히 옳은 건 뭐해? 해야 되지. 옳지 못한 건 뭘까?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규범 윤리학은 잘 들어요.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뭐다? 당위적이다. 라는 요 세트가 출제가 되는 거야. 그 개념을 활용해서 출제가 이루어진 보기가 바로 뭐다? 기억 보기입니다. 요까지만. 자, 다음. 니은 역시 갑에 대한 거지. 규범 윤리학. 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죠? 가치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옳다, 그르다. 근데 어때? 가치 중립적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어때? 규범 윤리학의 특징으로는 부적절하다. 요까지만. 그래서 니은은 아웃시켜 버리시면 되고요. 디귿 가볼게요. 디귿은 이제 메타 윤리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너무나 어때요?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 교과서적으로 잘 나와 있죠. 명확하게. 디귿은 어때요?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리을 한번 가봅시다. 갑을. 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객관적 진술을 도덕 현상의 객관적 진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기술이지. 라이팅의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 되겠지. 그러면 어때요? 리을은 아웃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죠. 정답은 뭐와 뭐가 남니? 기억과 디귿이 남아요. 몇 번인지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2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은 스타트가 순조로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무난했죠. 난도가 아주 무난했는데 사실 2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의라는 주제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의라는 주제가 꼭 나오죠. 꼭 나오는 주제예요. 오답률 상위 랭킹 거의 항상 1위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2번 문제를 딱 보다 보니까 벌써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 느낌에 공감하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정의라는 주제가 나오면 긴장이 됩니다. 심적으로. 왜? 또 어떤 내용이 얼마나 또 난해한 내용이 보기나 선택지에 나올지 몰라요. 그건 알아둬야 돼요. 이 정의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제시문을 가지고 우리를 애를 먹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시문은 그냥 제공을 해줘요. 내가 누굽니다라고 다 보여줘요. 뭐를 가지고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언제나 선택지나 복입니다. 역시 똑같은 유형이죠. 자, 긴 얘기할 필요 없어. 소유 권리 얘기 나오고 지금 어떻습니까? 취득, 이전 계속 나오고 있죠.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누굽니까? 노직이죠. 여기도 그대로 나오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향상시켜줄 이것이 전제가 돼야만 뭐다? 그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 누굽니까? 롤스. 핵심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것도 지울게요. 병은 좀처럼 잘 다루지 않죠. 근데 올해는 출제가 될 겁니다. 왈처라는 사상가지. 왜? 사회적 가치죠. 각각 고유한 분배 영역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근거나 절차, 주체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어때? 쉽게 얘기하면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정의의 영역의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맞죠? 예.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무슨 평등? 그렇지, 복합평등. 이게 이제 복합평등인데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다원적 평등으로 많이 나와요. 왜? 얘는 원래 태생이 생륜이 아닙니다. 윤사에 아주 즐겨 쓰던 주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때요? 윤사에서는 복합평등이라고 나오는 경우보다는 다원적 평등이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이제 생륜이 굉장히 윤사화되고 있거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 다원적 평등이라는 표현으로도 평가원에서는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누굽니까? 다원적 평등, 즉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왈처죠. 세 명의 사상가가 나왔어요. 문제를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도식도 이제 요즘 전형적으로 유행하는 도식이 나왔죠. 쌍방향의 비판,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하지. 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챙겨야 될 것도 많거든. 역시 뭐 오답률 랭킹 1위답게 도식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도식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노직, 여기가 뭡니까? 롤스. 여기가 왈처가 되나요? 잠깐만요. 이런 걸 끼우고 써보질 않아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분필을.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롤스, 노직, 왈처인데 먼저 여러분들 A를 봐봐. A를 보면 노직이 누구한테? 롤스에게 제기할 비판이야. 봅시다.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 침해를 초래함을 일단 요거 봐봐. 요까지 여러분들 끊어봐요. 이거 노직의 입장이 맞아 아니야? 그치, 노직의 입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실제로 노직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롤스가 어때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간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적절합니다. 다음 AF는 노직이 롤스와 왈처 모두에게 제기할 비판입니다. 도덕적 정당화가 가능한 국가는 최소 국가임을 역시 어때요? 여기까지 봐봐. 그것을 간과한다. 어때요? 일단 여기 꺽쇠 친 내용이 노직의 내용이 맞나요? 그것만 얘기해줘. 맞다라는 거죠. 최소국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어때요? 그걸 롤스와 왈처가 간과한다. 적절해요? 적절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롤스는 맞습니다.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왈처를 대입시켰을 때도 어때? 성립하나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어려웠던 거의 주인공은 F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가야 돼.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왈처도 재분배를 인정하나요? 복지 이런 거 인정하나요? 인정해요. 왈처도 인정합니다. 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윤사였을 때도 잘 안 나왔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이걸 만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건 진짜 어렵게 내려고 하면 A를 빼버려야 돼. F만 가지고 이게 출제가 됐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요런 게 실질적으로 생륜이 6월, 9월 수능에서 우리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요. 실제 뒤통수 칩니다. 생륜은. 아주 한 두세 문제는 정말 우리가 혀를 내두를 만큼 어렵게 나와요. 이렇게 내는 겁니다. 꼭 기억해놔야 돼. 자, 됐고 어찌됐든 간에 뭐 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왈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다음 B. 롤스가 노직에 대한 비판이야.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보아야 함. 꺽쇠쳐. 롤스의 입장 맞나요? 맞죠. 그런데 어때요? 노직은 이걸 간과하나요? 간과합니다. 좋고, 그 다음 B와 D면은 롤스가 노직과 왈처 모두에게 어때요?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정의의 원칙은 가상상, 이건 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도출돼야 함.
꺽쇠 쳐봐요. 그쵸? 이건 어때요? 롤스의 특징 맞나요? 맞아요. 그럼 어때요? 자, 노직과 왈처는 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나요? 그래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간과한다. 쉽게 얘기할게. 요거는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2번은 어렵게 나오는 거고 4번 선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래. 생륜이라는 건 사실 평이하게 나온 문제를 갖고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 그런 건 제가 1분만 해설을 할 거예요. 왜? 제가 필요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주제는 내가 왜 필요합니까? 윤리적 소비? 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런 주제에는 제가 필요한 거죠. 얘도 3분하고 윤리적 소비도 3분 해설 강의하면 곤란하지 않나요? 그렇죠? 잘 들어요. 정의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 도출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롤스밖에 없습니다. 노직도 부정하고 왈처도 부정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롤스를 비판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누구다? 왈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생륜 수능에서는 왈처가 롤스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선택지에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응용해서 정답 보기나 선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5번 갈게요. 갑시다. C와 E. 왈처의 입장에서 롤스와 노직에 대해서 어떤 비판 한번 가볼게요. 분배의 공정성은 절차적 정의를 통해 실현됨을 간과한다. 자, 이 부분이 문제구나. 왜? 롤스와 노직 모두 다 어때요? 뭐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둘 모두 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간과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때요? 적절한 비판이 못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솔직히 얘기할게요. 정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의라는 주제에 비해서 정답을 찾기는 어렵진 않았어. 그런데 제가 볼 땐 어렵게 출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보였는데 그런 것들을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2번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했겠지만 주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의라는 주제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면서 세 번째 가볼게요.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이게 평가원이나 수능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올해 학평의 특징은 뭐냐면 이 동량윤리 파트가 출제가 생각보다 많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동량윤리가 출제돼요. 어떤 주제로 출제가 돼요? 죽음이나 직업관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그런 주제가 아닌 그냥 나 동량윤리야 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 근데 두 문제나 출제가 됐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3번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볼게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어진다.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 뭐를 강조하고 있죠? 생업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일정한 마음이라는 건 도덕적인 마음이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항심이죠. 그럼 항산과 항심의 개념이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 누굴까요? 그렇지, 맹자입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통치자는 예를 통해 인간의 맹자인데 악한 본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곤란하겠지. 그렇죠? 그만할게요. 자, 그다음 봐봐. 통치자는 백성에 의한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 우리가 맹자를 민본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민본주의이기 때문에 백성이 들어가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번 또 생각보다 오답률이 나온 거야. 분명히 얘기합니다. 맹자의 민본주의는 백성을 위한 정치는 맞거든. 근데 어때요? 그 백성을 뭐로 보진 않아? 통치의 주체로 보진 않는다라는 거야.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근데 어때요? 백성에 의한 통치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때요? 백성을 뭐로 보는 거야? 통치의 주체로 보지 않니? 돼,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수능장 가서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생륜 같은 과목들, 야, 내가 쉬웠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수능 가서 3등급 떴다, 4등급 떴다 이러거든. 가능한 일이죠. 다음. 통치자가 인의를 해치더라도 백성이 항상 복종은 아니죠. 왜? 인의를 해치는 군주, 폭군이죠. 역성혁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항상 복종이라는 건 말이 안 돼. 잘못된 표현 됐고. 네 번째 가볼게요. 당연히 맹자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정치를 얘기하죠? 왕도 정치입니다. 그치? 그 왕도 정치를 우리가 넓게 보면 뭐다? 덕치죠. 왜? 맹자는 누구를 계승하죠? 공자를. 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덕치가 아니라가 아니고 뭐를 강조하고 있다? 덕치를 강조합니다. 됐어요? 자, 다섯 번째. 통치자는 백성의 선한 삶을 위해 항산을 보장해라. 됐나요?
정답 몇 번이죠? 5번. 3번 문제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고 이제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번은 뭘까? 직업과 관련된 주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캐치를 했을 겁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직업이 뭐냐? 자신의 직업, 직무, 직업 똑같은 말이에요. 뭐다? 신의 부르심이다. 직업 소명이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칼뱅. 을 봐봐. 노동은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는 노동으로부터 뭐 된다? 소외, 착취. 누굽니까? 마르크스겠죠. 생유는요. 실제로 자연과 윤리 파트를 빼고는 제시문에 난도를 두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제시문은 대부분 생윤의 제시문은 90%가 아주 평이합니다. 문제가 아주 어려울 때도 제시문이 어려운 경우는 자연과 윤리 빼고는 없어요. 다 뭐가 어렵다? 복이나 선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들 생윤의 출제의 경향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보자고요. 칼뱅, 노동은 신성하며 노동으로 얻은 것은 신의 선물이다. 당연하죠. 그리스도교 사상하니까. 마르크스,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 의한 인간 소외를 일으키죠. 맞는 얘기? 디귿. 마르크스,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 예속,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하면 뭐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넓은 의미로 보면 뭐 당하다? 착취. 그 다음 리얼. 노동의 본질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 칼뱅에게 있어서 노동, 직업이라는 건 뭐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거든. 누구에게? 칼뱅에게 있어. 당연히 어때요? 갑은 될까 안 될까? 됐어? 그러면 을도 해줘요. 그래, 을을 해줄게. 마르크스는 어떨까? 좋아요. 마르크스는 분명히 해요. 노동의 본질은 바로 뭐다? 자아실현이다. 오케이? 그럼 어때?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이걸 자아실현으로 본다면 마르크스는 뭡니까? 긍정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됐어요? 이까지만.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일면의 마지막 문제가 되죠. 5번인가요? 예. 5번 한번 가봅시다. 5번을 보시면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 뭐 우리가 딱 봐도 뭐와 관련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적 관계가 쉽게 얘기하면 뭐다? 도덕적으로 정당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장이 나눠지지. 보수, 중도, 자유주의. 이건 뭐 사실은 비문학 독해의 성격이 강하죠.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있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봐봐. 출산, 그다음 뭡니까? 결혼.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거. 뭐가? 성적 관계가. 이건 무슨 주의입니까? 보수주의죠. 다음. 여기서는 사랑이 동반되면 이런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뭐죠? 당연히 뭐다? 중도. 보수주의와 중도주의를 비교하는 문제야. 거기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면 돼. 자, 갑니다. 보수주의. 성적 관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죠? 결과에 대한 책임, 도덕적으로 중요하죠. 자, 뭐 쉽게 얘기하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뭐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이제 얘기한다라고도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고. 다음, 보수주의. 성은 사적 영역에 속하면서도 사회 질서 유지와 관계가 된다. 왜 여기 나오잖아요. 사회적 승인을 거쳐서 출산, 나오잖아. 결혼이라는 사회적 승인을 거치고. 이 말 자체가 바로 뭡니까? 결혼이라는 사회적 승인을 거치고. 이 말 자체가 뭐야? 사회 질서 유지와도 뭐다? 관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죠? 그 맞는 얘기란 말이야. 다음, 중도주의야. 성은 사랑이 전제될 때 서로의 정신적,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1, 2, 3번은 문제가 없고 옳지 않은 건 몇 번일까요? 가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중도주의인데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성적 관계에 있어서의 당연히 어때요? 성적 자기결정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이걸 뭘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 필요 조건이면서도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요 성적 자기결정권만 존중해주면 바로 뭡니까? 뭐 될 수 있다?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야. 중도주의 입장에서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됐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때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야? 동의라는 것도 어때요?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이거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중도주의 입장에서 성적 관계라는 것이 동의만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평가될 수 있을까? 동의만 있어도? 동의만 있는데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어때요? 4번이 뭐가 된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됐고 5번. 성적 관계에서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는 필수적. 제가 이건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당연하겠죠. 정답은 4번.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면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볼 때는 1면에서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2면, 3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게 나올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왜 생활과 윤리하면 딱 나오잖아요. 자연과 윤리, 그다음에 시민 불복종 정도, 그다음 어때요? 해외 원조에서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겠죠. 이런 몇 가지의 주제. 가끔 니부어라는 어때요? 사회윤리도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쭉 여러분들이 어때요? 연상을 하면서 페이지를 탁 넘기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와야 될 게 역시 나왔다라는 거죠. 예. 작년 수능에도 출제가 됐죠. 그때도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현대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대상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제가 이런 걸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일까요? 이 부분이죠. 뭐가 발생한다? 윤리적 공백.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새로운 종류의 윤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윤리가 바로 뭐냐? 책임 윤리. 이걸 원했던 거죠. 거기서 제가 처음부터 읽으면 여러분들 어때? 좀 지루하죠? 그러니까 이 책임 윤리를 주장한 사상가 누굽니까? 요나스라는 사상가죠. 가도 되나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주는데 봐봐. 기술은 생태계의 수용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죠. 기술에 내포된 위협적 요소는 윤리적 숙고의 대상이 되죠. 당연히. 그 다음 세 번째 봐요.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자연에 대한 의무로 대체돼야 된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봐봐.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자연에 대한 의무로 대체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인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고 자연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뭐야? 해석이 될 수 있는 센텐스거든. 3번 선지는. 당연히 뭘까? 잘못했겠죠. 우리는 뭡니까? 자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 하지만 어때요? 우리 인간, 현 세대 인간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어때요? 미래 세대의 인간에 대해서도 뭐야?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어때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자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나스가 얘기하는 책임의 성격이 보통 나오죠. 어떤 책임입니까? 일방적 책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거 가지고서 응용을 해서 3번 선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한번 가볼게요. 새로운 윤리학은 무조건적으로 준수해야 이거 여러분들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요? 생태학적 정언명령. 그렇죠? 됐고 기술이 초래할 공포를 발견하고 여러분들 봐봐. 공포를 발견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요나스의 대표적인 특징 공포의 발견술. 이 시계가 뭐야? 과학기술이 가지고 올 바로 뭐? 부정적 측면.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초점을 맞춰라.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다? 공포의 발견술. 그래서 6번도 뭐 그다지 우리가 뭐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고난도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그럼 7번 한번 가볼까요? 7번? 7번이 사실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시민불복종이 어떤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 사상가가 누군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찾아줘야겠네요. 응? 봐봐.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나왔어요. 이거 갖고 단정 지면 안 돼. 이것만 갖고 이 사상가 누굽니다 라고 맞춘 친구들은 그건 운이 좋았던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드디어 나옵니다. 정의의 원칙들. 그쵸? 예. 이와 같은 사회에서 우리는 시민불복종. 일단은 뭡니까? 이거 주제가 뭐다? 시민불복종이다.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뭐야?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 여기에 뭐야? 호소하는 거지. 맞죠? 자, 그럼 어때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뭐 하는 거야?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상은 누구죠? 롤스죠. 그러면 롤스에 뭐가 출제됐다? 시민불복종이 출제가 됐음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롤스가 얘기하는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옳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가봅시다.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지만 도덕적으로는 옳은 행위이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처벌을 당연히 뭐 해야 돼? 감수. 기억은 맞다. 니은 한번 가볼게요. 부정의한 사회라면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전개되어야 한다. 사실은 니은이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사실 기다렸거든. 그럼 롤스의 시민불복종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나와야지. 그치? 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기다렸고 공부가 아직까지 조금
왜냐? 3월이니까 아직까지는 공부가 덜 될 수밖에 없죠. 사탐이. 그렇죠? 다 한 친구들도 있지만 한참 하고 있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보기 전까지만 완벽하게 개념은 다져도 충분해요. 굳이 뭐 너무 급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단 6월 평가원 보기 전까지는 사탐에 대한 개념만큼은 100% 다 완벽하게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이거 기다렸을 거야. 왜? 언더라인, 동그라미. 여러분, 부정의하다고 해서 반드시 시민불복종, 모든 부정의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전개돼야 되나요? 그것만 얘기해. 그건 아니지. 그러면 시민불복종이 반드시 전개,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시민불복종은 뭐에 대해서? 심각한 부정의. 뭐 너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특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줬죠. 이건 나온다. 무조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당연히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롤수의 시민불복종이 나오면 이 개념은 출제가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거버렸을 거예요. 잘했어요. 자,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이다. 당연한 얘기. 왜? 시민불복종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부정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입헌 체제를 뭐 할 수도 있습니까? 훼손할 수도 있거든. 왜? 지금 심각한 부정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의 원칙 중에서 어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 그것을 뭐야? 위반하는 정책이나 법일 수가 있거든. 그런 내용을 가진 정책이나 법은 바로 뭡니까? 그렇지. 입헌 체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시민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누구는? 롤스는. 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연계교재도 나와 있고 롤스의 시민불복종이 출제가 되면 매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다음, 소수자 투표권 제한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좋았어. 왜 좋았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과 법, 이것이 바로 뭐야? 심각한 부정이다라고 롤스는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건 추상적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또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이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종류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냐 없냐, 그것이 보기 리을을 해결하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거지. 그렇죠? 예, 볼게요. 소수자 투표권 제한 정책. 이건 어때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분명히 뭐 하고 있어요? 위반하고 있는 뭐다? 정책이죠. 이건 어때요? 심각한 부정의가 나타나고 있는 정책이지. 당연히 뭐가 될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때요?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기억, 디귿, 리을. 몇 번이 정답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정답 확인하셨어요? 예, 요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어렵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만 돼도 3월 학평에서는 롤스와 관련해서는 제법 무게감 있게 보기가 잘 구성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이 문제를 내가 찍어서 맞춘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건 왜 뭐 때문에 맞았고 이건 뭐 때문에 틀렸다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으니까. 내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풀었다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대해서는 90% 이상 완벽하게 개념은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10%? 어렵게 나오는 거? 그건 제가 뭐 이미 수특에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8번. 역시 8번도 나와야 될 주제가 나왔죠. 조금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출제가 되긴 했지만 또 뭐 생윤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주 즐겨서 출제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시문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누굽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담론. 그 다음 또 나오네? 담론. 그럼 기본적으로 뭐야? 담론 윤리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담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왜? 지금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수특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뭐야? 하버마스라는 걸 알 수 있지. 하버마스의 뭐다? 담론 윤리입니다. 그럼 내용 한 번만 볼까? 오랜만에.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대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주장도 문제시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모든 주장을 끌어들일 수 있대요. 그 다음 어때요? 자신의 희망이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요겁니다. 결국 포인트는. 그럼 한번 가봅시다.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A의 고민은 뭘까요? 이거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 후원금을 보낼 것인가.
요게 주제네. 그쵸? 여기에 대해서 어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대.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이번 이게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꼭 이 문제 사례가 필요한 경우도 요즘은 있어.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례가 필요가 없네요. 즉 사례가 없어도 정답을 찾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 사상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생활과 윤리에서 내가 좀 한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 중에서는 정확하게 제시문을 분석하면 사례를 스킵하고 바로 문제를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사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제시문 사상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상가의 내용을 안다 그래도 정답을 찾지 못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요즘 꽤 많아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사례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일단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에 대한 특징만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거쳐 합의된 결론을 따르세요. 누가 봐도 1번이 정답이죠? 다음. 자, 학급 학생들의 바람이나 욕구들을 고려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됐고, 두 번째, 회의가 길어질수록 결론이 왜 불확실해집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때? 담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뭐야? 회의가 길어질수록 결론이 불확실해진다라는 이것은 어때? 하버마스 입장이 아니에요. 다음. 소수보다 다수 학생의 의견이 항상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버마스가 얘기를 하는 담론윤리,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윤리는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어때요?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100명이 참여했는데 90명 또는 80명이 참여했다. 다수결이다.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토론. 알겠어? 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뭐를 도출하는 겁니까? 합의. 여기까지만. 다양한 입장을 균등하게 반영한 주장만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양한 입장을 균등하게 반영한 요 주장만 받아들이면 될까? 그렇지 않다라고 제시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주 다양한 의견들. 오케이? 다 제시할 수 있고. 맞죠? 네, 그래서 어때? 5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가 뭐 당연히 나와야 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뭡니까? 아무래도 사물이다 보니까 조금 심플하게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버마스는 일단 우리가 담론윤리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리가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담론의 뜻, 공론장, 합리적 의사소통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때요? 그 지금 얘기한 개념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져둬야 된다는 거죠. 넥스트 다음 갑시다. 9번 한번 가볼게요. 이런 문제 유형은요. 여러분들 꼭 어디다 적용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막 적용시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 샐러드 보울이냐 국수 대접이냐 이런 식으로 생류는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는 비문학 독해의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유형, 예를 들어 통일 나오면 막 여러분들 억지로 분담 비용 막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때요? 이런 비문학 독해 유형은 그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면 뭐 한다? 당황돼요. 실제로 그런 거기에 어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유형으로 축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어때 이 제시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 봐봐요. 일단 지금 봐봐. 갑은 어떤 입장이야? 문화 공존, 다양성. 그쵸? 그 다음 또 나오잖아. 관용은 문화 공존. 계속해서 문화 공존, 즉 문화적인 뭐야? 뭐를 정해주고 있다? 다양성. 그럼 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다양성을 뭐하는 입장이다? 존중. 이게 정답이거든. 꼭 여기다 이게 국수 대접이야, 샐러드 보우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의 뭐? 동화. 여기는 뭐의 입장입니까? 동화의 입장이야. 쉽게 얘기하면 다양성을 뭐 하잖아요?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그냥 나와 있는 것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가봅시다. 먼저 갑부터.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며 타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어때요? 그대로 맞잖아. 이거 뭐 다양성 존중인데 안 되겠지. 제가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자, 그다음 봐봐. 을은 어떤 입장이야? 동화적인 입장이잖아. 동화주의. 그렇죠? 근데 뭐야?
이질적 문화들이 공존.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적절하지 않겠죠. 다음. 문화들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소수 문화 인정? 무슨 입장? 나오잖아요. 뭐 하자고? 그렇지. 주류 문화에 뭐 돼야 된다? 동화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소수 문화 인정? 이질적 문화 공존은 당연히 뭐해? 을의 입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만. 자,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가 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뭐 앞에서 다 설명이 됐던 내용이고. 그래서 9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 특별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10번 한번 가볼게요. 10번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또 긴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주제입니다. 왜? 자연과 윤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연과 윤리 한번 가볼게요. 딱 절반 왔네, 절반. 일단 갑, 을, 병 봤더니 다행히 이번 3월 학평에서는 제시문의 사상가가 명확하게 보여진다라는 게 보여지죠. 실제 제시문을 통해서 왜 이익관심 얘기 나오고 종차별주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다음 쾌고 감수 능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뭐 여러분들 긴 얘기할 필요 없죠. 누굽니까? 싱어라는 사상가가 되겠고, 그다음 을을 봤더니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뭡니까? 대지윤리. 대표적인 사상가 누구죠? 레오폴드. 병을 볼까요? 여기도 명확하게 보여주네. 목적론적 삶의 중심. 누굴까요? 테일러. 굳이 얘기하자면 뭐 동물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그다음 어때? 생명 중심주의. 맞나요? 예.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음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을 거야. 그럼 이제 가봅시다. 보기. 자, 그럼 제가 먼저 갑을병을 한번 써보자. 여기는 싱어라고 제가 쓸게요. 그 다음 을은 누구였어요? 을은 레오폴드죠? 레오폴드라고 쓰고, 병은 누구였어요? 테일러죠.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럼 볼게. 쾌고 감수 능력은 분명히 나오죠. 도덕적 고려를 위한 요게 재밌는 거죠. 유일한 기준이냐?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기만 하면 뭐가 된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느냐? 요것만 있으면. 이건 어떨까? 싱어는 긍정하고 레오폴드하고 테일러는 당연히 뭐 할까요? 부정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렇죠? 왜? 레오폴드는 어때? 뭐 생명 중에는 뭐가 들어가? 식물도 들어가거든. 그렇잖아요. 그다음 레오폴드는 뭐도 들어가? 무생물도.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쾌고 감수 능력이 유일한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냐라고 얘기하면 레오폴드하고 테일러는 당연히 부정하고 누구만? 싱어만 긍정을 하겠죠. 생각보다는 심플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평이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제 B,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나요? 레오폴드하고 테일러 비교합니다. 생명이 없으면서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 개체가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봐. 당연히 레오폴드는 뭡니까? 있죠. 물, 흙. 하지만 어때요? 테일러는 무슨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니까 뭘까? X. 어떻습니까? 니은은 B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다. 됐어? 이제 비교 용어는 끝난 거야. A, B로. 이제는 뭐야? C와 D는 직접적으로 레오폴드와 테일러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연과 윤리는요. 개별적인 내용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가 어렵다? 항상 비교가. 이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도 될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 사람은 안 되는데 이 사람도 안 될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윤리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력을 높이셔야 되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 비교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유형들 있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예민해지셔야 된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레오폴드.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 간의 의무에서 이게 참 제가 이걸 보고 웃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보고 당황했겠구나. 이게 여러분들 뭘 가지고 이렇게 냈을까? 자연에 대한 의무야. 근데 이게 인간 간의 의무에서 비롯된데 이게 뭘 갖고 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총평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 3월 학평은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는데 과연 그 개념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다 알고 있는 개념이야. 그런데 선택지에 나오면, 즉 보기에 나오면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건데? 하고 당황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칸트가 얘기를 하는 바로 뭐? 간접적 의무야.
칸트는 자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간접적인 의미야. 맞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어때요? 자연에 대한 의무는 결국 뭐야? 인간 간의 의무에서 비롯된 게 자연에 대한 의무란 말이야. 이게 간접적 의무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생활과 윤리가 조금 힘들었어. 당연히 어떻습니까? 누구의 입장이 아니다? 레오폴드는 부정하겠죠. 됐나요? 자, 마지막이에요. 테일러에 대한 거.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지닌 본래적 가치는 동일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일러는 생태계의, 봐봐. 테일러는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뭐를 지닌다?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어때요?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니까 어때요? 동일한 거지. 됐어? 이거예요. 당연히 뭐다? 테일러가 긍정.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보기 디귿 리을보다는 뭐가 생각보다는 A에 들어가야 될 보기 기억, 그 다음 어때요? B에 들어가야 되는 보기 니은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우리는 뭡니까? 진짜 오답으로 유도할 만큼 그렇게 아주 매력적으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마다 특별히 어렵진 않았다. 그냥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할만하다라고 느끼는 걸 거예요. 보통 어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오답으로 인도하는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1번째 문제 가봅시다. 11번인가요? 11번 그래요. 지우면서 보니까 일단 주제가 뭔지는 알겠네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주제 뭐죠? 원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먼저 볼게. 고통받는 사회 얘기가 나오지.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질서정연한 사회가 나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누굽니까? 롤스. 밑에 봐봐요. 비판하고 있어. 실제로 어때요? 싱어가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세계를 지금 이대로 망치한다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도 전에 많은 생명이 어때요? 굶어 죽는다라는 거야. 희생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뭐 하자? 원조. 그래서 어때요? 싱어 같은 사상가들은 원조에 대한 근거를 바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요거는 이제 근거로 해서 바로 뭡니까? 원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굴까? 을은 싱어가 되는 거예요. 롤스와 싱어를 비교하는 문제죠. 재심은 뭐 여러분들 원조에 대해서 두 사상가, 원조를 대표하는 두 사상가, 롤스, 싱어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했을 거야, 그렇죠?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게 뭐다? 보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작년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이 원조와 관련해서는 보기에 특정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서 어때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원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특에서는 그것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어때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출제가 되면 이 논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라고 확정 지으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그런 내용까지 손을 댈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갔더니 다행히 그런 내용은 안 나왔더라고요. 가볼게요. 먼저 롤스만의 특징 볼까요? 원조의 목적은 대상국이 자유롭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롤스만의 특징 돼요? 적절해요. 좋고 그 다음 니은 이번엔 공통점이에요. 원조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우리 뭐 긴 얘기하지 맙시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롤스 입장에서 긍정할까? 아니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공통적인 내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B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야. 니은은 아웃시켜버리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디귿 가볼게요. 디귿도 역시 어때요? 공통점이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면 돼. 어떤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에 대해서 먼저 롤스는 어때요? 당연하죠. 뭐하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면?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롤스는 됐어. 그러면 싱어는 어떨까요? 어떤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된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택지가 출제가 됐죠. 어때? 원조 주체가 동일한 경제적 부담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싱어는 어때요? 찬성해, 반대해? 부정합니다. 오케이? 원조 주체가 동일한 경제적 부담을 지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싱어는 뭐야?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내용이 이 보기 디귿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싱어가 보더라도 어떤 사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어때요? 충분히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왜? 자신의 뭐에 따라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져야 되는 원조의 부담이 어때? 다 뭐야? 달라도 된다라는 거야. 누가 볼 때는 싱어가. 이렇게 본다면 어때? 보기 디귿이 당연히 어때? 싱어가 뭐 할까? 긍정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뭐지? 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당황하기 충분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원조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서는 딱 보면 누구구나, 롤스구나, 싱어구나 단번에 알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보기에서 우리를 좀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요 정도만 돼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고난도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고난도가 나올 때가 있어. 그때 나오는 게 재밌는 게 누굴 것 같아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롤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10중 8구는 누구다? 싱어입니다. 롤스는 논란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누구? 싱어입니다. 싱어.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가요. 보기 리을. 요번에 싱어만의 특징? 국가 간 부의 재분배. 요게 뭐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싱어 맞아요? 맞아. 그러면 정답이네? 이런 게 많이 들리지, 처음에. 근데 정답 아닌데요? 근데 싱어 맞잖아. 그쵸? 싱어만 맞는 게 아니고 누구도 맞아요? 롤스도 맞단 말이야. 롤스와 싱어 모두 다 뭐?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뭐 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치? 이거는 뭐? 싱어만의 특징이라고 안 되지. 그래서 어때? 정답은 뭐다? 2번. 사실 보기 리을은 우리가 워낙 많이 했잖아. 그쵸? 이건 뭐 막 판서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 노트 보면은 수특 때 노트 보면은 막 빼곡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건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혹시 이거 못 볼까 봐요, 여러분들. 근데 어때? 대부분이 다 이건 해결 잘 했을 거고 역시 이제 11번 원조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요 11번 문항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 뭐다? 보기 디귿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두셔요. 제가 추가적으로 싱어 설명해뒀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여기까지만. 12번째 가볼까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문제 유형이 나왔네.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제시문만 독해를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유형이죠. 한번 가볼까요? 신문 칼럼의 입장. 이제 소비자가 소비 유형이 바뀌고 있나 봐. 과거와 달리 어때? 건강한 원료, 환경 친화적 생산 과정, 소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고려한 바로 뭐다? 윤리적 소비. 뭐 끝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도 어때야 될까요? 그치? 기업도 생산 및 유통 과정을 뭐야? 여기에 맞게 변화시켜야겠지. 끝났어요? 들어가 볼게요. 기업부터? 좋아요. 기업은 이윤 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 요 부분 포인트죠? 빙고. 좋아요. 다음. 기업은 생산 활동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 고려. 좋습니다. 그쵸? 예.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음, 소비자는 경제적 효용성만을 소비의 기준으로 삼는 게 이건 윤리적 소비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그렇죠? 예, 윤리적 소비에 대한 내용이 아니란 얘기야. 자, 소비자는 경제적 부를 이거는 뭐야? 과시 소비잖아. 그렇지? 경제적 부과시라는 건 과시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기억력 너무 좋았죠, 12번 문제. 그래서 이 생윤의 또 매력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텐션이 좀 땡겨졌다가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아직 3월이니까 이제 걱정되는 게 생윤은 다 이런 걸 거야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생윤을 선택을 했을까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 이런 문제도 당연히 나오죠.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오케이? 근데 어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생윤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생윤에는 사상적인 내용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심화된 내용까지 요즘 이제 사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올해도 역시 심화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제일 억울한 게 공부 안 하고 등급이 안 나오면 억울할 게 없어. 공부 막 열심히 했거든요. 등급이 안 나오면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죠. 제대로 된 공부라는 건 기본만 맨날 100번 보는 건 도움은 되죠. 근데 진짜 원하는 고득점에 도움은 안 됩니다. 심화된 내용이나 정확한 출제 경향을 따른 심화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만 수능장 가서 생윤으로 뒤통수 맞았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 겁니다. 13번 가봅시다. 이게 오륜을 가지고 참 재밌는 걸 냈더라고요. 뭐 우리
어떻게 보면 가족 윤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 부모와 자식, 형제, 그다음에 어때 형제 간의 윤리, 그다음에 어때 부부 간의 윤리 다 이제 그걸 이제 출제를 했더라고요. 참 재밌게 출제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요런 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된 경우는 통합적으로 출제가 된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왜? 여기서 다 묻고 있어. 자식과 부모, 그다음 어떻습니까? 뭐 형제 이걸 다 묻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때 종합적으로 출제가 잘 된 문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람에게는 도가 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면 편안히 살면서 교육이 없어. 여기까지는 뭐 형식적인 얘기고 포인트는 뭡니까? 자, 봐봐요. 인륜을 가르쳤는데 여기죠. 이게 뭐에 대한 얘기야? 오륜이잖아. 오륜. 상강 오륜할 때 오륜. 아버지와 아들이 친애가 있고 부자 유친. 그다음 어떻습니까?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으며. 그렇죠? 그럼 바로 뭡니까? 군신유의 뭐 이런 식의 이제 오륜의 내용이 들어갔어.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이것과 이것이 또 직접적인 상관성은 맞아요, 여러분들. 직접적인 상관성이 또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 맞죠? 근데 단지 여기서 이제 뭐가 그렇지. 요렇게 바로 뭡니까?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출제를 한 의도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여러분들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대상들끼리 과연 가져야 되는 윤리적 관계 요런 걸 이제 묻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문을 만들었다라는 출제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갑시다. 자식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존함으로써 이까지는 너무 좋았어. 그것도 효도야. 근데 어때? 이건 효도의 완성은 아니거든. 효의 바로 뭐다? 시작이죠. 그쵸? 이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얘기 한마디만 할까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신체의 모든 거, 털 하나까지 다 어때요? 수지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거야. 불감회상. 감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지시야. 발음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이런 표정 짓지 말라 그랬는데, 효지시. 거기서 시라는 건 뭐야? 효의 시작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은 효의 완성이 아니고 뭐야? 효의 시작. 완성은 뭐야? 입신양명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다? 1번. 다음.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의중을 살펴서 좋아. 그 다음 이제 형제 간의 관계 나왔네? 형제는 상하 관계 속에서 장류 유서의 도리.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일단 정답은 나와서 옳지 않은 건 1번이고, 그 다음 네 번째 갑시다. 이제 부부 관계 나오네, 부부는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어때요? 서로를 손님처럼, 이게 뭐야? 상경협인. 오케이. 그 다음 어때요? 부부는 역시 또 포인트가 뭐야? 그렇지. 이게 포인트 아니야. 여러분들 요거 알아야 돼. 요건 시험에 나와. 부부는 바로 뭐야? 인륜의 시초이다. 요렇게 딱 쳐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때? 어렵죠. 이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인륜의 시초이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어려워.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즐겁게 풀되 어렵게 나올 만한 내용들은 선택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1등급 맞고 원치 않는 등급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연습이잖아요. 연습 게임 우리가 잘한다고 또 본 게임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거든. 지금 연습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또 본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요까지만. 14번째. 그렇죠. 나와야지. 볼게요. 이게 안 나오던 사상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좀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가사상가가 누군지 몰라서 문제가 풀려야 안 풀려? 풀리죠. 그렇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누구야 찾아보니까 이제 뭐 코엔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예, 코엔은 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동물의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 권리를. 오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 코엔이란 말이에요. 왜?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달리 정당한 것이다. 왜 이게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도덕적 능력의 차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동물은 뭐가 없어? 자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다르게. 그래서 뭐야? 도덕적인 권리를 지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도덕 규범을 고안하지 못하고 자율성이 없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데 길게 얘기할 거 뭐 있나요? 자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도덕적 능력의 차이다. 그래서 차별이 정당하다. 요는 뭡니까? 그래서 동물은 어때요? 도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됐어? 요까지. 그래서 코엔을 알고 풀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코엔을 알고 이 문제를 맞힌 친구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그 말은 뭐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코엔이라는 사상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이게 가가 어떤 입장이구나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죠. 요까지만. 나 한번 가볼게. 여기 나오네. 삶의 주체. 그냥 제시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 누굽니다. 라고. 레건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즉 레건의 봅시다. 레건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먼저 요거 봐. 이건 볼 필요 없어. 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알겠죠? 요거 따라만 가면 되니까. 동물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코엔에 비해서는 레건이 높겠죠. 다음.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어때? 코엔이 더 높단 말이야. 레건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요거는 낮겠죠. 됐죠? 그 다음. G 한번 볼까요? G. 동물과 인간이 모두 도덕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어때요? 누가 높을까? 레건이 높겠죠.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X는 뭐예요? 높아요? 그럼 X가 높네. 높지. 동그라미 쳐요? 그럼 X에 해당되는 건 뭐야? 니은, 디귿, 미음이 되네. 색깔 바꿔요? 그럼 요 중에서 Y는 뭐해? 낮아야 돼? 그럼 Y가 어때요? 낮아야 되니까 일로 가고 가네. 그럼 뭐만 남아? 디귿과 미음만 남아. 뭐는 탈락? 니은은 탈락이네요. 디귿과 미음. 그럼 뭐 두 개 중에 여러분들 G 높은 거야. 뭐가 더 높아? 디귿과 미음 중에서 뭐가 더 높아요? 디귿이 더 높죠.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정답 확인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머 나 코엔인 거 몰랐어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출제를 하고 싶었던 출제자의 의도는 코엔인 걸 알면 좋겠지만 꼭 코엔인 걸 몰라도 가와 나가 지니고 있는 입장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어때요? 출제가 된 문항입니다. 여기까지만. 15번째. 힘들죠? 60분. 60분째입니다. 이제 뭐 15번째 오는 거 보니까 이제 6문제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뭐 지금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갑을 병이 나왔어. 갑은 누굴까요? 여기 나오잖아. 범죄에 대한 가장 강한 억제력이라고. 요게 중요한 거겠지. 그건 바로 뭐야? 사형이 아니래. 그럼 뭐야? 지속성이라는 거죠. 오래도록 자유를 박탈당한 짐승처럼 취급. 이건 뭐 지속성이야. 그럼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 없어. 뭐해? 그치? 사형에 반대하면서. 응?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지. 누구죠? 베카리아. 을. 뭐 긴 얘기 할 필요 있나요? 보복이 동등. 응보. 맞죠? 응보주의. 누굽니까? 칸트. 처벌은 그 자체는 악이야. 이것만 봐도 우리는 누군지 알겠지. 왜? 이 사상가는 고통을 악이라고 보거든. 처벌은 뭐를 그렇지, 고통을 야기시키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처벌은 그 자체로 뭐야? 악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지. 그게 어때?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이 보장되면 뭐다? 처벌이 인정된다.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면 지금 어때요? 처벌이 있어서 더 큰 범죄 예방, 어때요? 그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처벌은 뭐다? 인정된다. 누굽니까? 벤담이죠. 가볼게요. 결국은 이제 사형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은 뭐 금세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먼저 베카리아. 범죄 예방을 위해 각자의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한 적이 없는데, 그치? 우리 베카리아의 사회계약서를 보면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에서 바로 뭐다? 생명권을 뭐야? 양도했을까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어때요? 1번 아웃. 다음 칸트.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어때요? 타고난 인격성 때문이다. 이렇게 어렵게, 물론 이제 우리가 칸트와 관련된 기본 개념서를 보면은 물론 이제 철학적인 그런 개념서입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잘 다 표현하지 않는 거.
이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연계교재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우리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도 칸트가 뭐 자주 출제가 되지만 이런 표현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오랜만에 참 나온 표현인데 오랜만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생소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만한 표현인데 결국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물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뭐야? 우리 인간이 뭐다? 수단으로 뭐 받지 않는다? 대우받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어때요? 살인자가 그렇게 수단으로 대우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어때요? 타고난 인격성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칸트 입장에서 보면 뭐야?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었어요. 다음 낯설어서 그런 거죠. 어렵다기보다는 이건 낯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벤담. 처벌이 초래할 해악이 처벌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야 된다. 아니죠. 당연히 어때요? 처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뭡니까? 처벌이 예방할 해악이 더 커야지. 그래야 처벌이 인정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핵심만 얘기할게요. 벤담은 그래서 어때요? 처벌이 뭐에 효과가 있어야 돼?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어야 그 처벌이 뭐다? 인정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복잡하게 생각할 만큼 문장을 만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처벌이 초래할 해악이 크면 안 되고 이 처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어때요? 처벌이 당연히 어때요?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해악이 어때요?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건 뭐 잘못됐고 당연히. 자, 그다음 볼게. 누구죠? 베카리아와 칸트. 사형은 실효성과는 무관. 아이고 칸트는 어떻습니까? 사형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대표적으로 누구를? 미안해요. 각각 병이네요. 죄송합니다. 베카리아 벤담. 미안해요. 베타리아 벤담, 베카리아 벤담. 사형은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폐지되어야 할 해악이다. 일단 누구를 적용시켜 보면 됩니까? 여기죠. 벤담을. 왜? 벤담 봐봐요. 벤담이 사형에 대해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할 해악이라고 볼까? 아니지. 사형이 초래할 해악보다 사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악의 크기가 더 크다면, 즉 범죄를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렇지. 어떨까? 벤담은 당연히 어때? 사형을 뭐 할 수 있다? 인정한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사형은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벤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뭘까? 부정.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요번에 을과 병입니다. 칸트와 벤담이죠. 처벌은 시민 사회의 선을 늘리기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칸트는 당연히 뭐 할까? 미안해. 칸트는 부정하겠지. 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번도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만한 표현이 나오긴 했어요. 그게 바로 뭐다? 2번 선제 이런 표현이 나오긴 했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2번 선제가 정답인데 이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고민됐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정답을 찾아갔냐면 1, 3, 4, 5가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오답임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사실은 꽤 있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씩 뭐 한 거야? 제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게 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추측한 친구들이 많을까? 이게 물건 뭐 이렇게 보니까 물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수단으로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정답을 찾은 친구들은 매우 잘한 겁니다. 됐나요? 이제 마지막 면, 네 번째 면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16번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죽음과 관련된 유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게 우리가 어떤 것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다. 이런 얘기 볼 필요 있나? 없죠.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영혼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돼. 봐봐.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있게 되는 것은 살아서는 나오잖아요. 뭐하다? 불가능하다. 죽음이야. 죽음은 어때요?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뭐 되는 거야? 해방. 그만 누굽니까? 플라톤.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진리를 봐야 되는데 저기서 얘기하는 진리라는 건 바로 뭐 이데아. 그렇죠? 플라톤. 그럼 플라톤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갑니다. 죽음은 영혼이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 왜? 육체로부터 해방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영혼이 뭐해? 순수해지잖아. 그러니까 어때? 인식할 수 있지.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잘못됐고, 다음. 죽음을 통해 영혼은 참된 실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나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때?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은 어때요? 맞는 얘기니까 정답이 아닌 거야. 됐어요? 옳지 않은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현실 세계에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 왜? 이 육체가 계속해서 뭡니까? 이 발생을 하잖아, 욕구들이. 그래서 어때요? 영혼이 순수한 영혼의 상태를 지니기가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역시 맞는 얘기고. 그 다음. 네 번째. 요 중요해. 죽으면 영혼 또 소멸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얘기잖아. 그렇죠? 플라톤 나오면 불멸하는 영혼은 죽음 이후에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뭐 되는 거야? 해방.
됐고 맞는 얘기. 그다음 죽음은 영혼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택지가 많이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다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고. 죽음이라는 건 뭐다?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영혼이 뭐해줘? 순수한 상태.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이데아.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끝. 자, 17번째 갑니다. 17번인가요? 요것도 이제 뭐 정보와 관련된 얘기죠. 그쵸? 뭐 이거 가지고는 뭐 알 권리, 이칠 권리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17번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을까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핵심 쟁점이라는 건 보통 어때요? 그 주제는 동일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요구되는 핵심 쟁점의 문제죠. 가볼게요. 갑은 일단 뭐라고 그래요? 역학조사 결과를 뭐 하자? 공개하자. 시각이면 어때? 정보를 공개하자. 동의해. 자, 동의해. 정보 공개는 동의하는데 조건이 있어. 바로 뭐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하자? 그렇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뭐 돼야 된다? 공개돼야 된다. 그쵸? 그랬더니 갑은 뭐야?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정보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때요? 갑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정보 공개를 얘기를 해요. 을도 어때요? 동의해. 정보 공개하자는 거야. 단, 을은 각각 다르게 단서를 달죠. 바로 뭐요? 사생활 뭐 하지 않는 한, 그렇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하자. 요게 이제 을인 거지. 됐어요? 핵심 쟁점은 사실은 나온 거야.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나왔잖아. 이게 쟁점일까? 아니야. 이거는 공통점이야. 정보 공개하자는 건 똑같아. 포인트는 뭐다? 요거죠. 요거예요, 요거. 오케이? 자, 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해야 되느냐? 아니, 보호하기 어려운 정보도 공개해야 되느냐? 됐어? 포인트는 이미 나온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그럼 뭐 더 이상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당연히 어때요? 참여해야겠지. 그래서 어때요? 이건 둘 모두 다 뭐 한다? 동의를 해요. 그 다음.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당연한 얘기죠. 둘 다 어때요? 동의합니다. 확진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아니야. 공개하자고 둘 다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단 여기는 어때요? 강하게 단서를 달고 있죠. 다음.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공개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하다는 건 다 어때요?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개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운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건 갑의 입장. 오케이? 그러지 말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개하자. 요거는 뭐의 입장? 을의 입장. 그러니까 어때? 입장 차이가 딱 달라지지. 이게 쟁점이거든. 쟁점이라는 거는 뭡니까? 갈등이잖아요. 갈등이 있다는 건 같아 달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핵심 쟁점을 찾는 유형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좀 편안하게 대신에 이런 문항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이런 주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느냐. 왜? 이 결국 탐구라는 게 여러분들 뭐와 싸움이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요까지만 18번째 한번 가볼게요. 18번째를 갔더니 굉장히 사상적인 성격이 강한 문항이 출제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18번째 문항은 그렇죠. 예. 일단 뭐 연기설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우리한테 단서도 주고 이건 못 찾으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불교용과 그대로 쓰죠. 맞죠? 뭐가 이게 조건으로 뭐가 생기고 또 뭐가 사라진다. 전형적인 연기설이잖아. 그래요? 불교입니다. 다음. 이건 좀 어려웠나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건 역시 저것에서 말미암게 된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달라요. 요거 봐봐.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오름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상반상성이라고 도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되는 것이 서로를 뭐 한다? 이루어준다. 오케이? 요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인은 어디? 자연에 비추어서. 무의자연, 자연적 본성.
오케이?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 아, 도가의 상반 상승이 출제가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것들은 도가 작용이 있잖아. 그 도의 작용이 되돌아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8번째 주제는 상당히 사상적인 성격이 물씬 낮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도가. 적절한 거 골라주면 돼요. 먼저 불교부터 볼게요.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불성형. 요거는 이제 뭐 포인트가 뻔한 거야. 불성이 과연 형성되는 걸까? 아니,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웃. 자, 그 다음 불교. 원인과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존재는 없다. 원인과 조건이 없는 존재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가장 적절한 건 몇 번? 2번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인연. 인연 생기잖아, 연기설. 그만. 3번 가볼게요. 요번엔 도가죠. 일단은 바로 거도 되겠다. 12선악을 뭐? 분별. 도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있죠? 구별이나 분별.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부정하고 있잖아. 됐어요? 왜? 이런 분별은 전부 다 뭡니까? 인위의 결과야. 됐어? 그만. 그 다음 도가입니다. 본성에서 벗어나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야, 요까지는 참 좋았다. 이거는 맞아. 맞는 얘기야. 이게 소요에 대한 거. 소요유. 들어봤어요? 소요유. 이건 알아야 돼.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도가 나오면 나오는 거니까. 단 요게 뭐야? 본성에서 벗어나면 될까? 안 돼? 아니. 도가는 우리가 어때요? 뭐를 지니고 있어? 자연적 본성. 그 자연적 본성의 핵심이 뭘까? 소박하고 순박한 거야. 우리 원래 다 순박했거든. 근데 뭐 때문에? 인위 때문에 우리가 순박하고 소박한 어때? 우리 자연적 본성 뭐 했어?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때? 인위를 버리라는 거야. 그래야 다시 뭐 해? 소박하고 순박한 우리의 어때? 자연적 본성을 뭐 한다? 회복한다. 이게 도가의 다야. 핵심은. 진짜로. 그냥 당연히 어때요? 아웃입니다. 근데 어때요? 본성에서 벗어나자 그러면 안 되지. 그쵸? 됐고. 5번째. 뭐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도가만 딱 적용시켜보면 5번도 끝나는 겁니다. 봐요. 세상 만물의 가치에는 위계가 있다. 우리 도가가 얘기를 하는 이상적인 상태 중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수특 때 뭐 배웠어? 재물. 재물 배웠죠? 재물론? 재물이 어때요? 모든 만물의 가치가 뭐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어때요? 뭐야? 가치에 위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대표적으로 도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야? 구별과 차별이거든. 됐어? 도가는 뭐야? 기본적으로 구별과 차별을 뭐 할까? 부정. 그러면 사실은 어때요? 이건 고민할 것도 없어. 앞에 똑같은 게 나왔잖아. 어디? 3번 선택지하고 5번 선택지는 100% 똑같은 거예요. 요까지만. 19번째 갈까요? 이제 다 왔죠? 19번. 뭐 외모만 봐도 서양 사상가다라는 거 우리 바로 한 번에 캐치할 수 있겠네요. 그쵸? 가볼게요.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가브리엘 가상대화인데 가브리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게 보니까 이제 평화와 관련된 거네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사상가가 교육과정 수준에서 사실은 가장 유력한 게 어때요? 칸트, 영구평화론이겠죠. 그 다음 어때요? 갈퉁이겠죠. 그럼 가봐요.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평화연맹 얘기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공화정체 얘기하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국제법 나오고, 세계시민법 얘기 나올 거고, 맞죠? 그까지는 안 나왔네. 그 다음 어때요? 연방체제 나왔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단서를 너무 많이 줬어요. 칸트. 그 다음 봐봐.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 다음 어때? 문화적 폭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쪽은 누굴까요? 을은 갈퉁이라는 사상가가 되죠. 그러면 가브리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칸트, 국가 간에는 국제법이 아닌 세계시민, 국가 간에 국제법 따라야 되는데 국제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때?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웃시켜버리세요. 칸트, 개인은 세계 국가의 국적을 갖는 구성원. 야, 이게 멋있게 냈네. 봐봐. 세계 국가의 국적을 갖는 구성원이라는 건 칸트가 뭐를 주장한다는 얘기야? 단일한 세계 정부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 칸트는 어때? 단일한 세계 정부, 미안해. 칸트가 단일한 세계 정부를 인정할까요? 안 해. 오케이? 칸트는 어때요? 단일한 세계 정부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세계 국가의 국적을 갖는 구성원이라는 건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뭐야? 단일한 세계 정부를 의미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성립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때? 1번, 2번 다 아웃시켜버리세요. 됐죠? 그 다음 갈퉁. 문화는 평화 또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문화가 평화 또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맞을까? 맞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 4번째 갈게. 평화, 갈퉁인데 평화적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서는 평화가 달성될 수 없어. 갈퉁이 이렇게 얘기해요. 평화는 어떤 거? 미안해요. 평화는 평화적 방법만을 통해 뭐 돼야 된다? 실현돼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무력 사용하면 안 돼, 갈퉁. 다시 한번. 갈퉁은 평화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만 뭐 돼야 돼? 실현돼야 돼. 그런 거 어때요? 평화적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서 평화가 달성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알겠죠? 됐고. 그 다음 볼게. 개별 국가의 정치 제도 개선이 평화 실현과 무관하다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어때요? 칸트 봐봐.
칸트는 개별 국가가 어떤 정체를 가져야 돼? 공화 정체. 맞죠? 근데 어때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됐어요? 칸트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화 정체를 가진 개별 국가들이 모여서 뭐를 구성하는 거야? 연방.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개별 국가의 정치제도 개선이 평화 실현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어때? 칸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됐나요? 마지막 문제는 다소 여러분들 뭐 부담스럽지 않은 주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예술의 상업화와 관련된 주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워홀도 나오고 그다음 뭐 아도르노 나오고, 그렇죠? 가볼게요.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상업적인 것이 예술적인 것이고 가장 예술적인 것이 가장 상업적인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며 잘 되는 사업이 최상의 예술이다. 그러고 어때요? 뭐라고 해요? 이거 제가 수특에서 그대로 써드렸죠? 나는 뭐야? 사업미술가, 작업실은 뭐야? 공장.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 이 사상가는 어때요? 예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업화죠. 상업화에 대해서 뭐다?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야. 누구는? 재심은 갑은. 그다음 을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야. 그래서 어때요? 봐봐. 문화를 뭐라고 표현해요? 산업. 이 문화 산업이 어때요? 만든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유행. 오케이? 대량으로 막 찍어내잖아요. 자, 문화 산업은 그것도 어때요? 문화를 뭐라고 불러?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너무나 이게 상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자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하자 없는 기업품을 만들듯이 인간의 정신은 어때요? 단순히 재생산하려고 한다. 이거 누굽니까? 아도르노. 아도르노죠? 예. 그래서 비판적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워홀의 입장. 예술 작품은 대중화에서 벗어나 미적, 대중화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다음. 예술의 상업화에 따른 이윤 창출은 예술 발전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상가는 바로 뭡니까? 뭐를 강조? 예술의 상업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상가예요. 누구는? 워홀은. 갑은. 다음. 을 비판하고 있는 을의 입장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성과 상상력의 발달을 저해한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제시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요겁니다. 됐죠? 네. 요게 뭐 실제로 요 내용을 가지고서 정답을 많이 만들어. 여러분들 수능 특강 연계 규제 할 때도 저하고 어때요?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그 다음 아도르노. 문화산업은 대중의 비판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아이고. 무슨 비판적인 의식이에요? 여기 또 나오네.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데.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4번은 당연히 뭐다? 적절하지 못하죠? 마지막 갑니다. 갑을. 예술 작품을 교환 가치로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워홀은 어때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가불의 공통점으로는 부적절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76분, 77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벼운 주제는 가볍게 대신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느끼는 무거운 주제는 무겁게 보면서 특히 이제 오늘 처음으로 치러진 여러분들 학평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 주제가 갖는 의미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첨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런 어떤 여러분들 경험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분명히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원하는 등급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해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